파일을 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 화면을 동국대학교의 보안과 블록 그 강의 자료실 보면 두 개를 올려놨습니다. 인공지능하고 기계학습 이걸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면 되고, 요게 수업이 끝난 다음엔 음, 녹화를 MP4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 정돈을 조금만 하고요. 음, 네. 음, 네, 그렇게 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하냐면, 저번 보안 시간에 보안이 인공지능하고 그 접목되는 케이스의 공부도 좀 했는데요. 어, 인공지능의 흐름이 어떻고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지 우리가 보안에서 또 접목을 할 때 어떻게 접목을 할지를 좀 이야기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막연하게 그냥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그 파일을 보안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아서 좀 접목하는 식으로 해갖고 오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뭐 딥러닝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흐름을 크게 개념만 한번 잡을 테니까 오늘 그 개념을 잡고 그다음에 보안과 협력되는 방향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리고 뭐 여러분 옆으로는 벌써 제미나이 GPT 3.5를 넘어서 제미나이 이제 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013년도 때 허란 영화를 보여드렸죠. 제가 그 일부분을 보여드렸는데 그 영화가 이제 실현이 되는 날이 벌써 한 일주일 정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받아서 0.3초 안에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발전을 이뤘죠. 이렇게 인공지능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역사를 잠깐 보시면 1977년도 때, 1997년도죠. IBM의 딥블루가 사람을 그, 그 대결을 해서, 사람과 대결해서 체스를 이기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체스의 과정은 총 개수가 몇 개 안 나오니까 뭐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2011년에 IBM 왓슨이 제퍼리 쇼에 나가서 우승을 하죠. 이 소리는 뭐냐면 사람이 말하는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알아들어서 또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해서 답을 낸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림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케이스가 왔죠. 그리고 2016년도 때 드디어 일이 벌어지죠. 알파고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알파고가 그 바둑을 얘기를 하는데요. 바둑이 처음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끝날 때까지를 한 기보라고 합니다. 일기보라고 하는데 이거를 천기보를 공부해 와서 사람이랑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만큼 공부를 해서 싸웠는데 그래도 사람이 한 번은 이겼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4대 1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이긴 사람의 그 이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제 앞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알파고가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 바둑 두른 게 알파 제로까지 발전이 돼서 이제 신의 영역까지 올라갔죠.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발전할 게 없습니다. 바둑은. 그래서 1997년도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는 체스가 뭐 체스는 뭐 경우의 수가 뭐 얼마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겠다 했는데 바둑은 10에 19승이거든요. 너무 커서 도저히 안 된다 했는데 무려 30년 만에 30년이 뭡니까? 20년 만에 이제 그걸 다 깬 상태가 되죠. 이 정도로 20년 동안의 인공지능의 급발전은 뭐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1990년에 딥블루란 애를 보면 컴퓨터를 보면 이렇게 큰 서버를 이제 쓰고 있죠. 얘가 이제 딥블루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성능으로 치면 여러분의 PC 조그마한 거랑 뭐 맞먹게 되겠죠. 그다음에 왓슨이 이길 때가 바로 이것입니다. 양쪽에 사람을 두고 경쟁을 해서 드디어 왓슨이 이겼죠. 제프리에서 우승합니다. 그것도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두 명의 퀴즈 왕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퀴즈 왕들을 놓고서 경쟁을 했을 때 이제 기계가 완전히 이긴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망의 알파고가 바둑을 이제 섭렵하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알파 제로가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 알파 고의 이제 그 윗부분인데 알파 제로는 1000기보, 2000기보도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가 필요 없이 혼자서 좌표 평면에서 공부를 시키면 올라가죠. 올라가서 36시간 후면은 이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은 파란색이 알파고리, 네, 파란색이 알파고 마스터인데 알파고 리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20일을 훈련시키면 여기서 이게 하루입니다. 하루 36시간 이틀이죠. 10시간, 15일 정도 훈련시키면 알파고 마스터까지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을 훈련시키면 완전히 알파고 리도 이기고 알파고 마스터도 이기고 최고에 올라가죠. 이전의 모든 버전들을 다 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알파 제로의 실력입니다. 스스로 학습하면서 뭔가 다 개념 그 정답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 정도로 버전이 올라갔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바둑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인공지능을 어디에 쓸 것이냐? 바로 이거죠. 자율 딥러닝에 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신호가 인공지능으로 하나로 바뀐다고 그러죠. 하나로 바뀌면 동서남 케이스를 다 확인을 해서 먼저 보낼 차들은 먼저 보낸답니다. 순차적으로 직진, 뭐 좌회전, 우회전, 그다음에 반대쪽 직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보내고 또 이쪽이 없으면 계속해서 진호를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의 판단이 이제 바뀐답니다. 신호등이. 그리고 자율주행도 지금 많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아마 자율주행 3사 정도 하고 있을 겁니다. 테슬라가 이제 5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고가 나고 있죠. 그것까지 아마 없앨 겁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제 음성 인식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렉사라든가 뭐 삼성의 뭐죠? 빅스비를 쓰게 되면 말을 하면 얘네들이 번역을 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기에다 응답을 하죠. 근데 다만 속도가 좀 늦죠. 그런데 요번에 나온 어, 제미니 4.5미는 응답 시간이 1초가 아니라 지금의 응답 시간 알렉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3, 4초에 불과하고요. 지금 나온 것들은 0.3초 안에, 0.35초 안에 응답을 해준답니다.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이 정도의 응답이면 사람하고 앞에다 놓고 대화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더 빨라지겠죠. 일반 사람과 응답하는 거하고도 뭐 상관없이 응답을 할 수 있고 그 응답의 수준이 일반적인 챗을 벗어나서 어, 깊은 지식의 난이도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꿈에 그리던 영화에서 보던 그 어, 뭐죠? 비서 아주 훌륭한 비서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라고 비서가 있죠. 그런 자비스를 이제 1, 2년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잠작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파트죠.
인공지능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강진 인공지능과 위크 인공지능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강 인공지능, 스트롱 인공지능은 사실상은 아직은 갈 길이 멀죠. 영화에서 보면 이제 터미네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강인공지능이죠. 데이터에 그 트레이닝 하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움직일 때가 강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는 것들은 다들 이제 위크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약인공지능이라고 그래서 데이터를 보지 않으면 뭔가 결정을 못 내리죠. 그래서 언제나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합니다. 훈련하고 해서 뭔가 좋은 결과에 모델을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이제 테스트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나타내는 이런 약 인공지능이죠. 우리들이 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에 다 약 인공지능에 의지하고 있고요. 약 인공지능에 의지하는 이상 데이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내죠. 알파고도 1천 기보를 공부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천 기보가 만약에 2천 기보, 3천 기보를 공부했으면 아마도 한 번에 이김도 사람의 이김도 없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이 되죠. 그래도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서 다행입니다. 자, 인공지능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인간과 컴퓨터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창의적으로, 그다음에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컴퓨터는 뭐든지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하고 그거를 한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20번 막 이렇게 뭐 1000번, 2만 번 훈련을 해서 나타내죠. 대신에 또 인간은 똑같은 반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똑같은 걸 세 번, 네 번만 반복해도 짜증이 나는데 컴퓨터는 그렇지 않죠. 컴퓨터는 한번 프로그램을 잘 해놓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똑같이 친절한 말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들만 모아놓으면 엄청난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 과거의 패턴들로부터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러닝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우리는 위크 인공지능이니까 데이터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아주 큰 용량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만들면 만들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읽었을 때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들을 훈련을 시켰을 때 새로운 문제가 생겨도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위의 상황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죠. 사람이 하는 것들하고 최대한 따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릴 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려도 뭐 버금갈 겁니다. 여기에 글로로 나타내는 인공지능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처럼 사고하기. 아주 제일 케이스가 좋죠. 인간처럼 사고하기. 그 다음에 또 합리적으로 사고하기, 생각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처럼 행동하기. 로봇에서는 인간처럼 행동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죠. 그리고 합리적인 행동하기, 뭔가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이 내리는 거와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내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다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해본다면 인간이 사물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능력, 그렇죠? 이 능력을 그대로 컴퓨터에다 집어넣어서 또 인간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인간의 인지적인 기능을 흉내내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는 기계 또는 컴퓨터 이렇게 정의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의도 한번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능이 무엇이냐 그리고 인공지능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의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나타낼 수가 있죠.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머신러닝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기계학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좀 더 심층학습,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걸 이제 딥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론하는 프로그램 연구를 해서 여러분은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펴야만 됩니다. 인공지능에서는 로봇가 하늘을 날고 싶다? 아니면 로봇의 새가 정말의 새처럼 진짜의 새처럼 똑같이 움직이고 싶다? 이런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그렇게 피면 그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한 분야고요. 프로그램 없이 스스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인공지능에서 상상의 나래를 핀 것을 직접 움직이게끔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기계학습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러닝이 나온 이유는 사람의 뇌처럼 움직이는 또는 사람의 뇌처럼 생각하는 인지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들어가려면 딥러닝으로 해서 많은 누련들, 즉 인간의 뇌에서 신경망이 움직이는 것처럼 인공지능 신경망을 움직여서 빅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연구, 이게 바로 딥러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상상의 나래를 피고요. 머신러닝은 그 인공지능을 이루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람처럼 인공지능이 잘 움직이게끔 사람의 뇌처럼,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딥러닝이 필요한 거죠. 머신러닝 또는 다른 말로 기계학습이란 것은 도대체 기계가 학습을 한다는데 데이터를 보고서 계속 학습을 한다는데 뭘 학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어디에 쓸 거야? 어디에 활용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광학적 문서 인식이라고 해서 엠니스트라고 해서 0, 1, 2, 3, 4, 5, 6, 7, 8, 9를 어떠한 그 숫자를 써도 어, 기계학습, 머신러닝은 100%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냐면 그 자동차 마크 그, 그 자동차의 그 표지를 읽는 때 이걸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뭔가 숫자를 썼을 때 카메라로 보면 그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 지금 써서 기계학습으로 성공을 했죠. 그게 엠니스트입니다. 그다음에 상품 추천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쿠팡이라든가 옥션 들어가서 몇 개의 그 물건들을 샀잖아요. 그 물건 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화해 돼서 여러분이 한 달 지나서 이제 딱 들어가 보면 여러분한테 추천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과자 코너를 딱 가면, 이런 과자가 새로 나왔는데요 하고 여러분한테 추천을 해줘요. 근데 그걸 보면 정말로 먹고 싶은 내가 생각하고 먹고 싶은 과자들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의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놨다가 그거를 인공지능이 트레이닝을 시켜서 여러분이 새롭게 들어왔을 때 이런 것을 원할 거야라고 추천을 해주죠. 예측해 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상품 추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상품 추천 시스템이 그 영화관에서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이제 뭐 연결을 하면 무슨 영화 나왔습니다 하고 딱 보여주죠. 그러면 그 취향이 추천하는 취향이 여러분이 보고 싶은 영화의 추천이 많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어큐러시도 상당히 높아졌죠. 정확도라고 그러죠.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광고에서 또 추천을 하면 또 사고 싶어요. 그렇죠? 내 이미지랑 많이 맞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지금 발전돼 있죠. 그다음에 개인 보조 시스템으로 이제 호처럼 이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제미나이 4.5미를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료로 열렸거든요. 핸드폰에다 받아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저도 지금 일주일간 쓰고 있는데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다음에 광고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이 광고 시스템이 아까 상품 추천 시스템, 영화 볼 때의 시스템하고 다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제 쓰고 있고요. 안면 인식에서 쓰고 있죠. 그리고 보안 시스템에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할, 그다음에 생각해야 할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안 시스템이. 우리가 배우는 이제 보안 시스템을 크게 봐서 그 대칭키랑 이제 공개키를 직접 이론도 배워보고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해보고 사용도 해봤지만 그 사용되는 것들을 인공지능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접목을 시켰을 때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니까 바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야 되겠죠. 튜링 시스템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국의 수학자 알렌 튜링이라는 사람이 뭔가 문제를 냈을 때 이게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대답하는 것처럼 기계도 대답을 하면 문제 내는 사람이 이게 사람이야? 기계야? 대답하는 거. 그걸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응답을 한다면은 기계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케이스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대신에 이제 그 기계와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냈을 때 응답하는 게 구분할 수가 없다면
인공지능 컴퓨터도 사람의 능력과 거의 같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앨런 튜닝이 바로 컴퓨터의 초창기 시절 때 이러한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의 현 시대의 인공지능처럼 기계와 사람이랑 동일시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옛날에 이제 보았던 이거 보이시죠? 옛날에 보았던 이런 기계를 사용해서 알렌 튜닝이 벌써 이론으로는 우리들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튜링 테스트에서는 인간과 컴퓨터, 그다음에 질문자 이렇게 각각은 독립되어 있는 방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각각 컴퓨터, 사람, 질문자 이게 각각에 들어가서 질문자는 방 안에서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눈으로 보면 사람이다, 기계다 금방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떨어져서 본 다음에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딱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질문자가 봤을 때, 이거 사람인 것 같은데 하고 누르는 그 순간 그게 사람이 아니라 기계면 기계도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튜링 테스트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당신은 컴퓨터입니까? 그럼 컴퓨터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곱해보세요. 그러면 컴퓨터는 금방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을 좀 걸리면서 시간 한참 있다가 이제 조금 오차인 대답을 하죠. 사람이 이거 하다가 틀릴 수 있는 케이스가 좀 많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질문자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컴퓨터는 미리 저장돼 있는 답변을 제시합니다. 지금은 미리 저장돼 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않아요. LMM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말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그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해서 거기에 가장 적절한 응답을 조립해서 만들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보다는 지금이 훨씬 높아진 거죠. 그래서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닌지. 그다음에 그 질문자가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도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의 응답을 보면 완전히 진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꼭 그 제미나이 4.5미를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픈됐을 때 빨리 받으셔서 그 영화에서 보면 자비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쉽게도 이제 영어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 튜링 테스트에 근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반드시 인간의 행동과 지적인 행동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인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비지능적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차이가 있는데 튜링 테스트는 그 차이를 정확하게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 기준이다라는 이제 견해가 있죠. 지금은 뭐 이제 튜링 테스트를 안 해도 더 좋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역사적인 수치까지 연도까지 한번 따져보면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1943년도에 야, 인간처럼 생각할 수 없을까? 이건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처럼 생각하는 컴퓨터가 없을까라고 나오는 케이스죠. 그렇죠? 이러한 케이스가 벌써 기초 모델, 생각은 벌써 정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앨런 튜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트무스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란 AI란 단어를 드디어 이제 픽스를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사람처럼 뭐 신경망 이런 말들을 많이 썼죠. 근데 AI란 말을 드디어 씁니다. 1955년도죠. 그 다음부터 이제 다 인공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의 챗봇의 원조도 나타내고 이때 챗봇은 if의 문장을 한 100개 정도 물어봐서 준비된 응답을 이제 대답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딥블루가 세계 챔피언을 이기죠. 그다음에 구글의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IBM이 또 사람을 이깁니다. 그리고서 지금의 현재 알파고가 2016에 이겼고요. 2024년도 현재는 2013년도 영화에서 나온 허가 드디어 어, 실전으로 그, 그 돌아가서 나랑 같이 대화를 합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무려 연도수로 따진다면 진짜 70년, 100년이 안 됩니다. 한 70년 만에 이러한 발전이 있었는데 앞으로 30년 동안에 얼마큼의 발전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뭐 기하급수적이겠죠.
이렇게 1944년도 때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무엇이냐가 이제 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의 첫 번째 이제 퍼셉트론 이렇게 사람의 생각처럼 이게 동그란 네모난 게 이때는 네모냈죠. 동그란 게 뉴런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 누령과 웨이트의 값을 생각을 해서 다 더해주면 뭔가 사람처럼 생각낸다. 근데 이게 퍼셉트론이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의 층만 썼는데 지금은 이제 160층까지 쌉니다. 160층, 170층.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하고 아주 근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에서 이러한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의 현 시점에 이제 올라오게 됐죠.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분이 요 뒤쪽으로 나오겠네요. 한번 뒤쪽에서 한번 보시죠.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역사를 좀 보면 인공지능이 1943년부터 50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1980년도 때 그 한 번에 겨울이 옵니다. 이게 뭐냐면 퍼세트론으로 XO를 절대로 풀 수가 없다. 풀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15년 후에 여러 개를 쓰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층 퍼센트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히든 쓴다는 거죠. 그게 나와서 잘 나갔는데 두 번째 겨울이 옵니다. 다층을 쓰긴 쓰는데 이걸 많이 쓰면 쓸수록 오래 가지는 못해요. 기울기 같은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구나 하는데 바로 우리의 스타인 백프로파게이션을 발견하신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이걸 풀죠. 그런 다음에 드디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은 겨울이 없습니다.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 거죠. 무서울 정도로 급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죠. 1970년대에 충분한 컴퓨터 파워가 없지만 지금은 충분한 컴퓨터 파워가 됐죠. 그러니 당연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장난감 문제가 있고 로봇 같은 게 있을 때 여러분이 솔루션을 찾으면 그거를 프로그래머 할 수 있는 실력이 이제 갖춰지면 뭔가가 새로운 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이나 자연어 처리에 갇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해결이 되고 있죠. 사람이 말을 하면 0.5초 안에 응답이 나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빅스비, 알렉사 하고 물어보면 2, 3초의 시간이 필요해요. 제일 길면은 4초 동안 생각하다가 저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응답을 하면 0.35초 안에 답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발전됐죠. 지금이 아마도 인공시대의 전성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익스퍼트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시작하기 전에 그 전문가 시스템을 말하죠. 근데 이때의 성능은 한 70%, 80%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90을 넘지를 못했죠. 그런데 지금의 인공신경망의 부활로 이분이 제프리 힌튼 교수입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의 겨울은 완전히 벗어나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시고요. 캐나다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딥러닝이 그 구글에 스카웃돼서 들어가셨다가 한 13년, 11년 연구하시다가 은퇴하고 나오셨죠. 근데 좀 아쉽게도 은퇴하시면서 본인이 연구한 인공지능이 사람 해치는 데 써서 너무 좀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신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할 때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는 보완 요소들이 필요하다. 꼭 이걸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프리 힌튼, 존 홉필드라는 완전한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 처리하는 것들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역전파랑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아주 유명한 방법을 찾아냈죠. 역전파는 뒤쪽으로 오면서 계산하는 거죠. 은닉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152개, 172개까지 쌓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람하고 근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려 100만 개의 사진을 찾을 때 그전에는 70%, 뭐 72% 이런 것들을 그냥 85%까지 쫙 끌어올립니다. 그죠? 그다음부터는 뭐 지금은 95%, 99%까지도 찾을 수가 있죠. 옛날에 그 전문가 시스템이 유용했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이것들을 다 해결을 한 게 이 제프리 힌튼 교수님의 백프로파게이션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AI가 완전히 부활되고 하늘로 달립니다. 발전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달리고 있죠. 그래서 딥러닝은 많은 레이어가
이제 필요한데 요 레이어에 신경망이 운익층이 하나, 두 개 쌓였지만 이게 170개, 180개가 쌓이면 사람보다도 더 월등한 이제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응용 분야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업계의 그 자율주행도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다음에 광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그쪽 사이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그 쌓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맞은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챗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챗봇도 이제 말씀 이제 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을 벗어나서 말로 대화를 하죠. 심지어는 여러분이 그림을 못 그릴 때 상상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러면 그림도 그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말로 제미나이 그 4.5미한테 달을 그려주고 그 달처럼 우주인 스펙트럼의 뭔가 우주 FF 소설 같은 우주 공주를 섞어서 좀 그림을 그려줘 하면 그림을 그려주는데 상상을 벗어나죠. 이런 것들입니다.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써본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리는 거는 유료 버전이고요. 말로만 하는 건 무료 버전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무료 버전만 쓰세요. 유료 버전을 쓰면 한 달에 한 3만 5천 원 내야 됩니다. 근데 쓰면 쓸수록 너무 빠져서 저도 유료 버전 쓰는 사람한테 옆에 가서 이제 말로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들 한번 해봤는데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의료 분야에서도 쓰고 있죠. 그래서 암이냐 아니냐, 백혈병이냐 아니냐, 병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를 판단하는 것도 사람이 인지하는 것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 암과 백혈병 판단은 20여 년간 그 암과 백혈병만 공부하신 교수님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요. 단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위크 인공지능이니까 데이터에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데이터의 사진이나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또 암에 안 걸린 것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암이다 아니다를 거의 99%까지 발견을 하죠. 이렇게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계속해서 연결해서 들어가죠. 자, 그러한 인공지능을 드디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 건데 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계학습,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의 의미를 본다면 이런 식입니다. 네, 기계학습이란 현재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고서 트레이닝을 우리가 시켜야 돼요.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얘가 트레이닝을 계속해 합니다. 모든 책들을 읽어보죠. 이 수많은 책들, 데이터를 읽어서 말을 하는 게 지금의 4.5미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알렉사라든가, 또는 또 빅스빅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트레이닝을 한 겁니다. 이런 트레이닝을 해서 뭔가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진을 보면 얘는 고양이야 개야를 스스로 찾는 거죠. 이거를 익스포트 시스템이랑 비교를 해보면 익스포트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얘한테 입력을 합니다. 다리 네 개에 이렇게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가 있고 귀가 좀 있으면 이건 강아지야. 귀가 좀 쓰고 눈, 코 있고 그 다리가 두 개인데 걔보다는 좀 작아. 이런 것들이 고양이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알려주는 케이스가 익스포트 시스템인데 그게 80%를 넘지를 못해요. 너무 힘이 들죠? 고양이보다 조그마한 강아지가 있을 때는 그 조그마한 것을 개인데도 불구하고 강아지로 입력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개의 이미지를 한 100만 개를 보여줍니다. 그게 강아지야. 고양이를 100만 개 보여줍니다. 이게 고양이란 거야. 그래 놓고서 사진을 딱 주죠. 그래 놓고서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건 개입니다, 고양이입니다를 판단을 하는 지금의 이제 수준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크기 차이를 좀 본다면 인공지능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제일 큰 그림이죠. 뭔가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필 수 있는 이런 그림들까지도 다 인공지능에 들어가고요. 그 인공지능의 판단 안에서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뭔가 돌리게 하면 그게 바로 기계학습입니다. 이때 끊임없이 데이터를 읽겠죠. 그러다가 사람처럼
정말로 사람처럼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깊게 들어간다 싶으면 바로 그때가 딥러닝이 되는 겁니다. 딥러닝도 역시 데이터를 이제 읽어서 판단을 해갖고 이제 결정을 내는 거죠. 이럴 때는 거의 사람의 판단과 아주 유사하게 아니면 더 잘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인공지능을 제일 크게 그 안에 머신러닝을 그리고요. 또 그 안에 딥러닝을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퍼센테이지 포함하는 게 인공지능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그다음에 딥러닝이 되는 것이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공지능을 프로그램화해서 이것들을 지금 성공시켰죠. 그래서 광학적 문자는 확률적으로 100% 이제 끝났습니다. 추천 시스템도 개인 보조 시스템도 여러분한테 알맞은 것을 추천해 주는 게 95% 이상 확률적으로 다 나오고 있죠.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은 5가 끝인데 테슬라가 5를 얘기하지만 한 4.5에서 더 위에 발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들은 아마도 제가 들은 바로는 3을 넘어서 3.5 수준이나 4 수준 가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면 인식 시스템도 거의 이제 100%가 아니라 이제 이것도 97, 8%까지 올라갔죠. 중국이 99.2%의 안면 인식 시스템을 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뭐 정확하게 저도 보진 못했지만 들리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데이터가 얼마나 있습니까? 12억 인구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그래 그나마 4천만 인구에서 법적으로 피해가고 뭐 이래저래 이제 모은 것들을 보면 한 1,000만 정도 될까? 그만한 데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95%, 96% 이상의 확률로 보이니까 엄청난 실력이죠, 우리나라. 그러면서 보안 시스템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인공지능하고 보안 시스템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그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오늘의 인공지능이랑 머신러닝을 설명을 드립니다. 기계 학습은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이제 그 쓰고 있습니다. 아주 뭐 안 하는 데가 없죠. 다 합니다. 의학도 하고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 역사적인 기계 학습을 보시면 이게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이때 딱 풀어주셔서 완전히 끝났죠. 그래서 암이다, 아니다는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구분을 하면 정확하게 아주 구분이 됩니다. 글자 필기체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2012년 이후로 개냐 고양이냐 구분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고양이의 털만 봐도 고양이 털이다, 개털이다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보다도 더 정교해졌죠. 자, 그러한 프로그램을 그 머신러닝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건 좀 우리가 암기해야 될 파트 중에 하나죠. 머신러닝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지도학습, 이걸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비지도 학습은 언슈퍼바이즈 러닝, 강화 학습은 레인포스 러닝이라고 합니다. 어, 지도 학습은 어떠한 케이스가 되냐면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회귀 학습이 있습니다. 회귀 학습은 숫자를 맞추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집값을 맞출 때 2010년도 때 25평짜리 아파트가 뭐 3억이었으면 2020년대는 아파트 값이 25평이가 한 뭐 7억이 되더라. 그러면 2030년대 됐을 때 아파트가 얼마가 될까? 이거를 예측하는 거죠. 이렇게 예측해서 95% 이상을 맞추시면 또 90% 이상을 맞추시면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을 회계라고 합니다. 사람의 키, 몸무게 숫자로 나와 있는 것들을 맞추는 게 회계죠.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 분류하는 게 있는데요. 분류는 또 뭐냐면 어, 고등학생의 그 공부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쫙 조사를 해서 네가 이 상태로 공부를 하면 수능에서 A등급을 받을 거야. 수능에서 B등급을 받을 거야. 이런 등급을 나타내는 것들이 바로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근데 그때 등급을 하지 않고 숫자를 맞춘다. 그러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회귀가 되겠죠. 그래서 지도 학습은 회귀랑 분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걔네들이 무엇이 필요하냐? 문제와 라벨, 정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냈을 때 정답을 맞추죠. 그래서 학습을 시킬 때도 문제와 정답을 계속해서 같이 학습을 시킵니다. 문제 읽고 정답 보고, 문제 읽고 정답 보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학습을 시키면
새로운 문제를 딱 제시를 했을 때 정답에 관한 아주 유사한 프레딕션, 예측하는 값이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2030년 때는 25평의 집값이 얼마가 될까? 뭐 한 8억 5천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죠. 그럼 8억 5천이란 게 정말로 2030년 됐을 때의 값이랑 비교를 해보면 아주 근사한 언저리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회계를 할 때는 리니어 폴리노미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 시스템,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분류할 때,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KNN, 트리,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나이브 베이지안, SVM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을 공부하시게 되면 이 하나하나를 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있죠. 이 하나하나를 다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습득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튼 문제와 정답을 알고 있으면 이걸로 훈련을 한다가 지도학습입니다. 그죠? 마치 지도하잖아요. 이건 문제고 이런 문제 때는 정답이 이거야. 이렇게 지도학습입니다. 그런데 비지도학습은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문제만 있고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비슷비슷한 것끼리 묶을 수밖에 없죠. 그걸 바로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means, SVD, PCA 이런 것들을 바로 사용을 해서 unsupervised learning, 문제만 있고 답이 없을 때 비슷한 것끼리 묶는 것, 이걸 바로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 학습, 문제와 정답이 있다. 언슈퍼바이즈 러닝, 문제만 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죠. 강화학습을 레인포스 러닝이라고 해서 스스로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게끔 움직이는 거, 그네를 타는 거, 또는 게임을 할 때 잘 죽지 않는 방법, 이런 거를 찾는 거죠.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보다도 굉장히 프로그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라고 그러죠. 이 강화학습 쪽이 이제 딥러닝이랑 연결돼서 이제 문제 해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을 이제 얘기를 할 때 뭔가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냅니다. 이것을 바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때의 이제 그 경사하강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경사하강법 하나만 해서 계속해서 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알맞은 값을 딱 찾으면 그거를 이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때의 특징이 있는데 이걸 바로 특징들을 이제 퓨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특징이란 우리가 학습할 때 학습 모델에서 공급하는 이제 입력 쪽에 들어가는 거죠. 가장 간단한 경우에는 입력 자체가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뭔가 설문지 할 때 여러분들이 5개의 설문지를 받았다. 그러면 5개의 피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력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렇게 피처가 들어왔을 때 결과물은 뭐냐? 이냐 아니냐? 1이냐 제로냐를 판단하죠. 그래서 뭔가 메일이 들어왔을 때 이게 광고냐 스팸이냐를 구분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고. 그래서 광고냐 스팸이냐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메일 중에서 다 스팸으로 넘어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해 주는 거죠. 지금은 스팸을 통계할 때 나이브 베이지안,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나이브 베이지안이죠. 통계학에서 가장 유능한 나이브 베이지안을 써서 스팸을 하지만 지금도 뚫고 있죠. 근데 지금은 버트란 자연어 처리를 이용해서 나이브 베이지안보다 한 10%를 더 향상시킨 것으로 지금 스팸을 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제 뭐 100%에 가까운 스팸을 통과시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피처의 특징을 보고 결과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 학습 데이와 테스트 데이터는 무슨 의미냐면 학습 데이터가 바로 트레이닝 데이터입니다.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시켜서 공부를 배운 다음에 테스트에서 이제 진짜 문제를 주고서 뭔가 답을 나타내는 거죠. 어, 그때 일단은 우리를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죠. 근데 지금은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꺾어집니다.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꺾어지죠. 그래서 두 번뿐만이 아니라 두 번이면 2차원이 수치가 되는 거고 y는 a의 제곱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세 번도 꺾어줘도 됩니다. 네 번도 꺾어줘도 되고요. 3차원, 4차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식으로 이제
학습 데이터를 이제 움직여서 트레이닝을 하면 테스트 데이터를 충분히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학습과 예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는 것도 사람처럼 움직이기를 판단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처럼 판단하기를 왜 원하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집값을 공부를 하면 2030년대는 얼마가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를 판단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계를 연습을 시키면, 머신러닝을 트레이닝을 시키면, 프로그램화해서, 그럼 인공지능처럼 2030년에는 얼마가 될 거야. 그럼 지금 사는 게 맞을까, 아닐까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학에서도 쓰는 거고, 주식에서도 쓰는 거고, 주식에서도 지금 살 거냐, 말 거냐, 의학에서도 암이 걸렸냐, 안 걸렸냐를 판단하죠. 이 두 가지 바이너리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 바이너리 판단에서 적어도 80% 이상이 나와야지 믿음이 가는 거고, 90% 이상이 나와야지 우리가 한 번쯤 뭐 투자를 하든 뭐 결정을 하는 거고, 99%가 나오면 이제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된 게 없기 때문에 주식도 많이 틀리는 케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이게 아까 우리 리그레션 회귀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진짜의 값들이 있을 때, 그렇죠? 이 수많은 값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 선, 요것을 바로 우리가 예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바로 리그레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요 차이를 보면 요 부분에서 다 이 빨간색 부분에 값들이 다 정해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측률을 얼마큼 시킬 것이냐. 그게 바로 리그레션입니다. 이 리그레션은 다 숫자, 리얼 숫자가 나올 때는 다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의 기준은 y는 ax 플러스 b가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기울기. 그때의 기울기가 바로 이거죠. 기울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정확하게 있지만 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부터 이렇게 기울어져서 여기까지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고요. 또 아이고, 또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또 돌려서 이런 식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수많은 기울기가 있을 때 가장 알맞은 게 어디냐? 바로 요거란 거죠. 요걸 찾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야지 미래를 예측하기가 좋으니까요. 그 기울기가 이게 y는 ax 플러스 b라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대로 가면은 2040년도 때는 값이 4일 것이다. 그러면 5가 되는 순간은 몇 년일까요? 그럼 재보면 2050, 5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예측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류는 아까 클래시피케이션 말을 했죠. 뭔가 이다 아니다를 구분을 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어떠한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것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하는 거죠. 메일이 들어왔을 때 스팸이다 아니다. 아닌 것들은 우리가 보면 되고 스팸인 것들은 다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분류도 굉장한 힘을 받고 지금 우리가 실전에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이죠. 점점 분류가 스팸 메일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스팸이 저도 하루에 한 50통, 70통씩 메일이 맨날 날라오는데 그중에서 스팸이 옛날에는 한 대여섯 개, 한 10개 중에 10개로 본다고 그러면 좀 작은데 10개로 본다면 한 2개 정도 스팸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하나 정도까지 줄었어요. 스팸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100개 중에 한 3, 4개만 들어오겠죠. 지금은 100개 세면은 스팸이 광고성 스팸이 한 8개, 7개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아까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이건 이진 분류입니다. 이진 분류란 거는 바이너리 분류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병이다, 아니다. 암이다, 아니다. 백혈병이다, 아니다. 이런 식이고 멀티 클래스는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지죠. 이런 것들이 바로 멀티 클래스.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 히든이 아까 많아진다고 그랬죠. 그 얘기들 하고 있고요. 비지도 학습, 언스포바이즈 러닝에서는 바로 그룹화한다고 그랬죠. 비슷비슷한 것끼리 클러스터링 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조그만 거, 길다란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큰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게 바로 클러스터링이죠. 이럴 때는 이제
응답이 없기 때문에 얘는 오렌지야, 얘는 바나나야, 얘는 앵두야 이렇게 가르쳐 버리면 슈퍼바이즈 러닝이 돼버립니다. 그죠? 근데 안 가르치고 너네끼리 나눠봐. 그럼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되는 거죠. 어쩔 때는 슈퍼바이즈 러닝이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더 잘 맞고 알맞게 또 쓸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전의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그룹화가 잘 되죠. 그래서 K민즈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강학습은 베네핏과 퍼니시를 쓰는데 뭐 이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나가고 이쪽으로 가면 퍼니시를 받죠. 그래서 자꾸 게임을 하면 할수록 왼쪽으로는 안 가고 오른쪽으로만 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레인포스 러닝인데 어떠한 게임을 할 때 여러분들도 자꾸 게임을 하다가 죽어버리면 안 죽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거입니다. 그게 강학습인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다른 것들은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들은 뭐 많이 발전을 해서 거의 확률 값이 1 정도, 98% 이렇게 맞추지만 강학습 쪽은 아직도 2, 30%를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알파고에서도 슈퍼바이즈 러닝, 그다음에 강학습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머신러닝, 딥러닝을 다 쓴 상태입니다. 머신러닝은. 그리고 여기에 사이트도 한번 보여주는데요. 여기 한번 정말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 사이트가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이트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음, 하나만 좀 한번 볼까요? 이 사이트를 한번 그 들어가 보면 컨트롤 V 해서 들어가 보면 진짜로 쓰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이게 바로 이제 프로그램들 이제 다 쓰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써서 여기에 뭐 이렇게 써보십시오. 그럼 얘가 2라고 판단을 합니다. 확률적으로 2가 제일 높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렇게도 써봅니다. 이렇게도 써보면 그쵸? 4일 것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군지 산지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써버리면 9일 것이라고 나오죠. 그럼 조금만 더 애매하게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4라고 판단을 합니다. 요거를 좀 더 올려보면 뭐라 그래도 4라고 판단을 해요. 그쵸? 9 같은데. 여러분이 9라고 인식 안 하고 이렇게 써버리면 이걸 2라고도 그 확률적으로 판단하고 4라고도 판단하고 7이라고도 확률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이거는 9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나타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확률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베이직 기본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컨볼루션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컨볼루션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컨볼루션으로 계산할 땐 이렇게 쓰면 이제 불안 케이스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쓰면 이제 9처럼 비슷하게 썼네요. 2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4로 인식하네요. 뭐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지 고양인지 이제 구분도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펠링 쓰는 거죠. 예. 글자를 이제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충분히 가능하고 기계학습을 썼을 때 에러가 나는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요즘에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다 보면 틀렸다고 자꾸 지적을 해줍니다. 굉장히 좋아졌죠. 그 다음에 맞춤형 제품도 30여 개 버전으로 30여 개이 뭡니까? 지금은 영어 버전으로 나오면 140개, 110개 국으로 언어로 다 바꾸고 있죠. 심지어는 한국어도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프로그래머로서의 기계학습 실험적 가치는 엄청납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프로그램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인데 이 파이썬 프로그램 모든 것들이 다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화를 또 사용하기 위해서 넘파이를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몇 가지만 있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3축까지 그렇죠? 이 정도까지 1연료 된 거, 2연료 된 거, 3연료 된 것까지. 근데 2연료 된 것까지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공부하셔도 우리가 공부하기는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화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정말로의 코드입니다. 코드화를 해주면 이제 우리의
이제 MBI 그렇죠? 아 BMI를 이제 어,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좀 뚱뚱합니다. 살을 빼세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말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인덱스 슬라이싱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때 쓰는 게 이제 슬라이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 싶을 때, 요거 하나만 보고 싶을 때, 요 사이에다 집어넣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쓰는 기교들이 있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뭔가 있을 때 age가 20보다 큰 것들만 보고 싶어. 그러면 25, 30, 28만 나타내죠. 18하고 19도 안 들어옵니다. 이러한 케이스예요. 프로그램 안에서 쓰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배우신다면 배워갖고 결과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시각화로 꼭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한눈에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각화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보안을 배우면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비주도 학습,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나와서 그것들의 그 개념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직접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오늘 동영상으로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냐,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림을 그리면 그 상상의 나래에서 그림을 푼 것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머신러닝이죠. 그리고 사람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딥러닝이 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은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정말로 한 분야고요. 기계학습의 컴퓨터에 학습 기능을 부여하는 그래서 예측하는 그 값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뭐 볼만했죠? 미리 이 녹화된 것은 아마 2시간, 3시간 후에 그 MP3로 나옵니다. MP3로 나오면 그 MP3를 우리 쪽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 이게 파일이 크거든요. 만약에 못 집어넣으면 이것을 제가 갖고 있는 유튜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 링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링크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그 이름들을 다 제가 보고 출석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못 들어오시고 내일 들어와서 또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신 분들도 제가 유튜브를 뒤져서 출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석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배웠던 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그다음에 머신러닝에서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도 언슈퍼바이즈 러닝, 슈퍼바이즈 러닝 이게 무엇인지 물어볼 겁니다. 두 문제를 꼭 머신러닝까지 해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쉬는 시간, 쉬는 날 이제 들어오기가 제일 힘드신데 그래도 오늘 실시간으로 공부해서 다행입니다. 요거를 꼭 올려드리고 여러분하고 모든 걸 좀 맞추겠습니다. 오늘 못 들으시는 분들은 동영상 꼭 들으시고요. 다시 한번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죠. 시험 문제 나간다. 뭐가? 머신러닝에서 슈퍼바이즈 러닝, 언스퍼바이즈 러닝. 그렇죠? 영어까지 한글 영어를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기록을 해 두시고요.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요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계속해서 좋은 공부 그리고 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녹화를 끝내야 돼서요. 지금 녹화를 끝내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그럼 마이크 키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한 1, 2분 기다리다 질문이 없으면 녹화를 끊고 화면을 닫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면 녹화를 끊고 화면을 닫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